그러니까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로 보여지지만 그게 안 좋은 신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임기 중에 1기 때 자기가 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상계 관세까지 나오니까 이러면 이제 마음 편한 나라가 잘 없죠. 특히 신흥국들도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한테도 고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거니까 한국도 타겟이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홍순욱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가 얘기한 경기 침체 이 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날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볼 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노동시장인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그러니까 인플레가 진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 증가율이 플러스로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만 해도 한 1.2% 정도 플러스 어떤 임금 상승이 나타날 정도로 경제가 건전하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정권 초기니까 그냥 잠깐 실수하는 정도로 여기서 다시 이성을 찾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성적 수준이나 이성을 찾는 게 혹시 계속 안 오면 어떡하나 이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의 중요한 그 잣대 중에 하나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고용률, 실업률이잖아요. 그렇죠. 그 3회 법칙이라는 거. 그 추이를 봐도 아직까지 이렇게 침체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계세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쫓아내는 거랑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실업률은 소폭 올랐지만 그래봐야 4.1%니까 그 거대한 경제가 물론 이제 실업수당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 그러지만 그 정도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투자자들이 너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다가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특히 이제 그 기대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마진 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주식담보대출입니다. 마진콜. 네, 그거를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한 달에만 그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담보대출을 한 1,000억 불을 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산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뭐 오를 땐 좋지만 빠지는 순간 이렇게 원금을 잃어버리게 된다 싶으면 금융회사들이 마진콜이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저희가 시장가로 팔겠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한가가 되는 거고 미국은 하한가가 없으니까 이제 주가가 나락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테슬라처럼 시대의 총화가 되는 기업들, 뭐 레딧, 뭐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이제 신용을 써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서 좀 조정폭이 크니까 특히 조정폭이 컸는데도 잘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건 결국 이분들이 가격 불문 지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머금고 매도하는 상황에 봉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 저점 기준 52% 빠졌거든요. 그다가 레딧 50%,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역시 50% 정도 빠지니까 이제 이게 신용융자를 받는 게 보통 두세 배를 받잖아요. 원금이 1억이면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보면 30% 정도 조정이 나오는 순간 이제 그 마진콜이 나는데 지금 50% 이상 빠진 종목이 있다는 건 마진콜이 나오면서 거기서 추가적인 투매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지난해 8월에도 왜 블랙 먼데이 한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9.7% 정도로 제가 비슷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번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 이렇게 추가 하락으로 간다기보다는 뭔가 저점을 찾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워렌 버핏처럼 현금만 몇천억 불 들고 있는 부자들이 이런 조정을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도 나오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좀 느끼는 게 급락하다가 오후장에 좀 이렇게 반등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이 그 반대 매매에 나오는 마진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등은 약하고 아직은 하락할 때는 또 더 세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바닥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트럼프보다 더 놀랐던 게 그 스캇 베세트 있잖아요. 재무장관. 그분이
이제 월스트리트는 그동안 잘해왔는데 앞으로는 메인스트리트를 보겠다. 메인스트리트라는 게 실물 경제에 중점을 둔다는 거잖아요. 금융보다는. 근데 이 베세트가 사실 실물 경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금융권 사람입니다. 월가 맞습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메인스트리트를 앞으로 더 중시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가에 일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로 보여지지만 그게 안 좋은 신호죠. 부동산이 2번, 주식이 1번 이렇게 3번이 그 자산 가격 폭락이 시장의 패닉을 이끌면서 네. 특히 미국은 그 퇴직연금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나이 70, 80 먹으신 분들이 401k라고 불리는 네. 우리나라의 이제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부자가 된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전체 이제 개인 전체 주식이 100이라고 하면 이분들 상위 10% 부자들이 70% 이상 갖고 있고 네. 소비도 절반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떨어져서 폭락한다 그러면 소비 부진으로 가면서 메인스트림도 흔들리는 게 예. 미국 경제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이 중요하고 미국은 주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언급한 거는 딱히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파월한테 금리 인하 내리라는 압박의 시그널 이렇게 볼 수는 그렇게 없나요? 볼 수도 있죠. 근데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안 건 좋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까. 특히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실수했던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탄핵해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고. 그랬죠. 뭐 예, 멍청이 막 이런 말도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의 그 태도들을 보이는 가운데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금리를 3번 연속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식시장에 대폭락을 가져오면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게 되는 네. 빌미를 만들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모욕하거나 또는 해임하겠다고 흘러댔던 사건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군요. 작년 그 11월 대선 이후에 어떤 기자가 용감한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당신 날리겠다는데 사임할 의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높.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연 우리 시장 참가자들은 다 5월 달에 네.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가 이제 불확실성의 근원인 거죠. 근데 파월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싶어도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정책 밀고 나가면 결국 인플레이션 올 텐데요.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금리 올려야지 금리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월 달, 3월 달 물가의 전망은 지금 물가는 내려갈 압력이 더 우세하거든요. 2월 지금. CPI가 2.8% 작년 대비 2.8이었고요. 잘 나왔죠. 예, 그리고 3월 달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가 폭락 중입니다. 65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 이후 최저치를 지금 경신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네.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또 이 화석연료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게 곡물 가격인데 예. 왜냐하면 뭐 비료라든가 여러 보조금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곡물 가격도 최근에 5년 내 최저치까지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만 없다면 올해 미국은 골디락스 환경이에요. 그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은 뭐 한 2% 나오는 데다가 예. 물가도 2% 물가도 혹은 한 2%. 초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임기 중에 1기 때 자기가 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자기가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한 2년 내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네. 이제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듯한 말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과에 이제 결국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S공포 이거를 우려하는 건데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 현상대로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유가 빠질 때 물가 오른 적이 없어요. 다만 트럼프가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뭐 EU에 대해서 관세를 뭐 25%를 하네. 캐나다에 대해서 50%를 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정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재기가 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사재기 들어갈 때 인플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지금 걱정하는데 뭐 계속 4월에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3개 관세까지 나오니까 이러면 이제 마음 편한 나라가 잘 없죠. 특히 신흥국들도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한테도 고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거니까 한국도 타겟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말한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전혀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처럼 좀 비이성적인 네. 태도들, 특히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매일매일 너무 뉴스도 많고 이거 도대체 이 사람 진심이 뭐야?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제기되면 안 믿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다 보면 퇴직연금 개정에 손실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부자들도 돈을 안 쓰게 되거나 하면 연체율 올라가며 불황이 오는 네. 그런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제 배제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빨리 뭐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임기 초기에는 전 정권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임기 후반에는 이제 내치적으로 이제 삼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 박살나고 나중에 세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모든 정부가 다 그 꿈을 꿨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황은 일으키기 쉬운데 호황을 지속시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황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은 주식시장의 붕괴로 불황이 올 수 있지만 한번 불황이 오면 그 불황에서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한번 상처받은 그러니까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그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들어도 너네는 이야기해. 나는 그냥 돈 안 쓸 거야. 네. 저축해야 돼. 조심해야 돼. 미래는 불확실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2008년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저성장에 허덕거렸던 그랬죠. 예. 거라든가 일본이 90년 자산가격 버블 붕괴 이후에 30년 가까운 불황에 시달린 거 중국이 2022년 부동산 가격 폭락 이후에 지금 4년, 3년째 계속 저렇게 금리가 지금 일본보다 낮잖아요. 중국 네. 금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데 지금 유럽 상황도 잠깐 여쭤보면 독일 주가는 왜 그렇게 막 올라요? 저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독일 증시가 지난 18년 동안 하나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8년, 17년을 보내면서 너무 싸요. 일단 그게 유럽의 일본 같은 그런 그렇죠. 존재. 예, 다들 뭐 유럽의 병자, 환자 뭐 그렇게. 여기 이제 두 번째 독일 정부 특히 메르켈이나 3인당이 이끌고 있었던 슐츠 정부 모두 재정 긴축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라는 말들에 좀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이 다들 불끈했잖아요. 네. 이게 뭐야? 이러면서 돈 쓰자 하면서 무려 4천억 유로,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정도나 되는 대규모 이제 재정을 써서 군비를 확장한다라며 한 그 정도에서 절반 정도만 사실 군사비고 나머지는 다른 뭐 예. 관련된 뭐 돈을 복지 쓴다라고 이런 하니까 것, 네. 이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못 믿게 된 입장에서 우리라도 경기 부양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이걸로 또 군사력도 키우자라는 말에 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일단 미국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갈 때는 사실 중국과 유럽밖에 없는데 중국이 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막 지금 공무원들 해고하고 지출을 줄이면서 허리띠 졸라맸는데 옆 나라 독일은 돈 푸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또 금리도 훨씬 낮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적이니까 해볼 만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스마트해서 빨리빨리 찾아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8년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치를 달러 기준으로도 이제 이번에 넘어서는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유로화 기준 역사상 최고치인데 네. 이제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환을 생각해서 수익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달러로 보더라도 역사상 최고치로 가니까 좀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미국보다 유럽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를 뜨겁게 끌어올렸던 거는 결국 AI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AI는 어떻게 앞으로도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할 걸로 보세요? 예, 저는 뭐 이거가 바뀌기면 장은 끝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뀐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가는 거지. 뭐 순환매 이런 걸 저는 믿지 않고요. 실제로 2020년 그 코로나 호황 때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2차 전지가 그쵸. 오르고 그게 네. 또 조정받은 다음에 사실 시세가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고 특히 뭐 중국의 딥시크라든가 네.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나온 거 예. 그리고 또 테슬라는 안 끼는 데가 없는데 아무튼 그록이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신상품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저렴하고 이건 믿을 만한 물건들이 나온다라면 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비싼 인공지능 반도체 안 써도 된다면 수요는 더 오히려 대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거 네. 산업이 끝났다고 말하면 그렇죠. 지금은 예.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고 그게 15년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2년에 오픈 AI, 챗 GPT 예. 등장으로 시작된 AI 혁명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035년까지는 갈 수 있다. 점점 더 향상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있어서 이렇게 S자 커브에서 네. 이렇게 탁 오르는 시간, 그 이제 비약하는 테이크오프하는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고 네. 매번 나오는 신제품들마다 이전의 제품들을 하품 나오게 만들 정도로 너무너무 성능들도 좋아지고 또 비용도 특히 돌리는데 드는 그 뭐라고 할까요? 비용이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벼워지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벼워진다는 느낌도 들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시장에 예. 이쪽 AI에 대한 투자라든가 관심은 계속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 돈 빌려 투자하시던 분들이 좀 곤경에 처한 게 최근 주가 조정의 가장 직접적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조만간 블랙웰 울트라 그렇죠. 그리고 저 차세대 칩 루빈 뭐 이거 공개할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되면은 또 한 번 터닝 포인트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또 뭐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거기도 이제 반도체 업계 애플이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네. 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과 특히 그 모바일 폰에서는 반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까지 잘 한다라면 데이터 센터 붐을 더욱더 유지시킬 수 있어서 네.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봅니다.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사실 그렇게 빠지는 회사가 아닌데 최근엔 주가가 좀 많이 왜냐하면 안 이제 좋긴 AI 하더라고요. 쪽에서 뭔가 네. 나오는 결과물이 없다라는 게 최근에 조금 시장의 시세에서 비껴나가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 팔고 또 이제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의 리밸런싱 자금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은 대체로 보면 금이라든가 그리고 채권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할 용도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볼 때 우량주를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며 리밸런싱 자금들이 매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게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몰라서 참 타이밍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장의 조정이 무한정 길어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경기만 나쁘지 않다면 네. 시장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특히 마진콜이 나오면 네. 가격 불문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이 나올 때를 또 기다려서 사려는 분들이 이런 바로 기관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의한 매수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이런 분위기에 영향도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국민연금이 이제 지난해 한국 주식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연말을 고비로 해서 네.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조금 줄이는 대신 한국 주식의 비중을 올리는 네. 그런 리밸런싱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연기금이 막 연속 매수 기록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 뉴스 들으셨죠? 네.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좀 안도감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또 덜 오른 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은 많이 올라서 조정이라면 우리는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테마들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또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살아있는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대중 투자자들의 접근도 있는 데다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수급도 좀 나쁘진 않은 네.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시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리스크를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뭐 남의 나라 얘기할 때도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계엄 사태든 뭐 트럼프발 사태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시장 경제에 해로운가라는 걸 오늘 많이 느낀 그런 이야기가 대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홍춘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